때는 혹독한 흉년이 조선 팔도를 휩쓸던 어느 겨울, 전주의 한 장터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고 잿빛 하늘에서는 하염없이 눈송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 어귀, 남루한 옷가지로는 추위를 다 막지 못한 한 소녀가 힘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설화, 이제 겨우 16이었습니다.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홀로 거리를 떠돌게 된 설화는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에 배를 움켜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터져나올 때마다 뱃속의 허기는 더욱 사무치게 느껴졌고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제발, 누가 밥 한 숟갈만이라도.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소녀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살기 팍팍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해지는 설화의 시선 끝에 눈 쌓인 길모퉁이에서 무언가 검고 긴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저건 뭐지? 설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얼어붙은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붓대가 부러지고 털이 헝클어진 낡아빠진 붓 한 자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붓을 쥔 순간 굶주림으로 공허했던 설화의 눈동자에 잠시 잊고 있던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붓이잖아. 설화는 어릴 적 서당 앞을 지나며 어깨너머로 보았던 선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글자를 써 내려가던 그 신비로운 모습. 나도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설화는 붓을 소중히 품에 안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상인이 물건을 포장하고 버린 누런 종이 조각 하나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종이를 주워들고 차가운 눈녹은 물에 붓끝을 적셨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온 마음을 다해 붓을 움직였습니다. 살고 싶다 삐뚤빼뚤하지만 삶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 담긴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쓴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글자를 쓰는 동안 뼛속까지 시리던 추위가 조금 가시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다. 글을 쓰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설화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장터 귀퉁이를 돌며 사람들이 버린 종이 조각과 포장지를 모으고 아궁이에서 나온 재를 눈녹은 물에 섞어 자신만의 먹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설화의 손끝에서 수많은 글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아이의 낙서 같던 글씨가 점점 반듯한 모양을 갖추어갔고 어느덧 힘과 기품마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장터 사람들은 글씨 연습에 몰두하는 소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애가 글을 아는구나. 헌데 저 필체 좀 보게. 예사롭지가 않네. 그러게 말일세. 어디서 제대로 배운 솜씨 같은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설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붓끝으로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마침내 어느 날 설화는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직접 쓴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편지 대필, 한 장에 엽전 5입. 처음엔 누구도 거렁뱅이 소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글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백발로인이 설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가씨, 멀리 군역 간 아들에게 편지를 한 통 써줄 수 있겠소?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습니다. 노인의 애틋한 사연을 들으며 그 마음을 고스란히 글자로 옮겼습니다. 아가, 이 아비는 잘 있다. 부디 몸조심하고 언제 한번 얼굴 보자꾸나. 노인은 완성된 편지를 받아 들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가씨, 글씨가 참으로 곱구려.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종이에 옮겨놓은 것만 같소. 노인은 약속한 엽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건네며 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그날 설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붓끝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설아의 소문은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글씨로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신통한 소녀가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하나둘 설아를 찾아왔고 그녀의 손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그렇게 번 돈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추위를 막아줄 옷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쓸 거야. 그날 밤 설아는 붓을 꼭 쥐고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발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희망이라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 종이 위에 다시 새겨진 세 글자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몸부림이 아닌 찬란한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감돌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장터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설아의 앞에 한 중년의 선비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낡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지만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선생. 한때 조정에 촉망받는 인재였으나 모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낙향한 비운의 선비였습니다. 김선생은 설아가 써놓은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글씨를 네가 쓴 것이 맞느냐? 예, 나으리. 김선생은 설아의 글씨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계 굵기와 균형이 완벽했고 무엇보다 글씨 안에 담긴 굳건한 기운이 남달랐습니다. 이 필체는 보통이 아니구나. 아가야, 누구에게 글을 배웠느냐? 배운 적은 없사옵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 쓴 것뿐이옵니다. 김선생은 경악했습니다. 배우지 않고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건 하늘이 내린 재능이다. 이런 아이를 이대로 두면 귀한 재능이 썩고 말 것이다.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 저 같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다. 너의 재능을 이대로 썩힐 수는 없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설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선생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바뀌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따르겠사옵니다. 나으리. 설아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챙겨 김선생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벽 한쪽을 가득 메운 책들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붓과 벼루에서 선비의 청빈함이 느껴졌습니다. 책은 세상을 담은 그릇이다. 이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느니라. 그날부터 설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선생은 아침마다 설아에게 글자를 가르쳤고 설아는 스펀지처럼 모든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확. 설아의 배움의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하루에 100자를 외우는 것은 물론 시경과 논어의 깊은 뜻까지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이 있사옵니다. 어찌하여 배움이 기쁜 것이옵니까? 배움이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다. 네가 글을 배우기 전 세상은 그저 살아남아야 할 곳이었겠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으냐. 책을 통해 옛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글을 통해 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배움의 기쁨이니라. 설아는 김선생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에게 배움은 더 이상 생존수단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사계절이 몇 번이고 흐르는 동안 설아는 소녀에서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학문과 글씨는 스승을 뛰어넘을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조선을 뒤흔들 인물이 될 것이다.
이듬해 봄, 김 선생은 설화를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설화의 재능을 더 넓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종로 일대의 서책방을 찾아다니며 일감을 구했습니다. 서책방 주인들은 설화의 글씨를 보고 모두 칭찬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 글씨는 참으로 명필이구려. 허나 계집이 쓴 글씨를 어느 사대부가 사가겠소. 설화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세상이 아직 너의 가치를 모를 뿐이다. 언젠가는 너를 알아보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청년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지닌 그는 자신을 서책행상 박준서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신분은 임금의 명을 받아 암행하는 어사였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그 글씨를 제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설화의 글씨를 본 박준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글씨는 실로 대단하군요. 이 정도 실력이라면 제가 일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선생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어찌하여 계집이 쓴 글씨를 받아주시는 것이오? 글씨는 글씨일 뿐입니다. 누가 썼든 좋은 글씨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설화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설화는 박준서의 일을 도우며 여러 책을 필사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자신의 글씨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아가씨께서는 혹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언젠가 제 이름으로 책을 내고 싶사옵니다. 제가 겪고 느낀 것들을 글로 남겨 후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박준서는 설화의 눈에 담긴 확고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암행어사로서 수많은 부패와 불의를 목격해온 그에게 설화의 순수한 열정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게 서서히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박준서는 설화를 데리고 하얀 목련꽃이 만발한 언덕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꽃이 참으로 순결해 보입니다. 아가씨께서도 이 꽃처럼 순수하십니다. 박준서는 조심스럽게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아가씨의 재능도, 꿈도,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설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준다는 느낌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준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고 언젠가 그녀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남도의 부패한 탐관오리 민대감이 한양으로 올라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박준서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민대감은 권세가들을 모아 성대한 연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한양 최고의 여필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흥미롭구나. 그 계집을 당장 이곳으로 불러오도록 하라. 갑작스러운 부름에 설화와 김 선생은 불안한 마음으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바로 소문이 여필사로구나. 과연 글씨만큼이나 용모도 빼어나군. 민대감은 설화의 글씨를 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첩이 되어 나를 모시는 것이 어떠냐? 그리하면 내게 부귀영화를 안겨주겠다. 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곁에 있던 김 선생이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아이는 학문을 닦는 선비와 같건을 어찌 첩으로 삼겠다는 것이오. 시끄럽다. 저 늙은이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선생님, 김 선생은 관병들에게 끌려나갔고 설화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희 선생님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말을 따르면 풀어주지.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도록 하라. 그날 밤, 민대감의 방으로 불려간 설화는 굴욕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민대감이 다가오는 순간 설화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시면 이 자리에서 제 목숨을 끊을 것이옵니다. 벼슬아치가 칼을 들어도 저는 부두로 맞설 것입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민대감이 달려들려는 순간 문이 박차고 열리며 박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내 놈은 또 누구냐?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대감, 백성의 딸을 강제로 취하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법. 이 한양에서 내가 곧법이다. 박준서의 도움으로 설화는 위기를 넘겼지만 김 선생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설화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약자로만 머물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설화는 다시 민대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랄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감, 소녀를 첩이 아닌 정실부인으로 맞아주시옵소서. 하. 정실. 천한 내년이 감히. 소녀가 정실이 된다면 제 글씨 실력으로 대감의 집안 살림과 모든 문서를 관리하여 대감의 위상을 높여드리겠사옵니다. 그 대가로 저희 스승님을 방면해 주시옵소서. 민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화의 제안은 꽤나 구미가 당겼습니다. 좋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허나 약속을 어기면 내 스승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그렇게 설화는 민대감의 정실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승을 구하기 위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민대감의 저택에서 설화는 집안의 모든 문서와 장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본 설화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빼돌린 기록, 뇌물을 받은 내역, 곡식을 횡령한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다. 이것만 있으면 민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날부터 설화는 밤마다 등불을 켜고 민대감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무기다. 이 붓구두로 나는 정의를 세울 것이다. 며칠 뒤 설화는 몰래 박준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필사한 장부 사본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 위험한 일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증거만 있다면 민대감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정말 사책 행상이신 것이옵니까? 박준서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전하의 명을 받든 암행어사이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가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박준서는 모든 증거를 모아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당장 민대감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그날 밤 민대감의 저택에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준서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민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설화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도 공범이다. 저 계집이 모든 문서를 관리했단 말이다. 그 순간 설화가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대감의 말씀이 맞사옵니다. 저는 모든 문서를 관리했습니다. 허나 저는 이것을 남기기 위해 그 일을 했사옵니다. 설화는 품에서 장부 사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민대감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백성의 곡식이 피눈물이라면 이 장부는 그 증언이옵니다. 결국 민대감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한양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설화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설화의 공을 크게 치하하여 많은 상을 내렸고 김 선생은 그녀를 자신의 양딸로 정식 입적시켰습니다. 이제 설화는 더 이상 거리의 고아가 아닌 당당한 선비의 딸 문설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임무를 마친 박준서는 고위 관직에 올라 설화에게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저도 나으리를 사랑하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거렁뱅이 소녀가 마침내 사랑과 행복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혼인 후 설화는 한양의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받아들였습니다. 배움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열려야 합니다. 설화의 서당은 배움을 갈망하는 이들로 가득 찼고 그녀의 제자들은 훗날 각계각층에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박준서는 조정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설화는 정승 부인이 되었지만 서당에서의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궁궐에 들어가 중전과 궁녀들에게도 글을 가르치며 배움의 가치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중전은 설화의 삶에 깊이 감동하여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후세에 남기도록 했습니다. 붓굿의 기록이라는 이름의 그 책은 조선 팔도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설화는 남편의 곁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눈발 속에서 주운 붓 한 자루로 시작된 한 소녀의 기적. 그녀의 이야기는 붓굿이 칼보다 강할 수 있으며 배움을 향한 열정과 정의를 위한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남긴 배움의 물결은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퍼져나가 조선을 더욱 밝고 희망찬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때는 혹독한 흉년이 조선 팔도를 휩쓸던 어느 겨울, 전주의 한 장터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고 잿빛 하늘에서는 하염없이 눈송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 어귀, 남루한 옷가지로는 추위를 다 막지 못한 한 소녀가 힘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설화, 이제 겨우 16이었습니다.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홀로 거리를 떠돌게 된 설화는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에 배를 움켜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터져나올 때마다 뱃속의 허기는 더욱 사무치게 느껴졌고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제발 누가 밥 한 숟갈만이라도.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소녀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살기 팍팍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해지는 설화의 시선 끝에 눈 쌓인 길모퉁이에서 무언가 검고 긴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저건 뭐지? 설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얼어붙은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붓대가 부러지고 털이 헝클어진 낡아 빠진 붓 한 자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붓을 쥔 순간 굶주림으로 공허했던 설화의 눈동자에 잠시 잊고 있던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붓이잖아. 설화는 어릴 적 서당 앞을 지나며 어깨너머로 보았던 선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글자를 써 내려가던 그 신비로운 모습. 나도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설화는 붓을 소중히 품에 안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상인이 물건을 포장하고 버린 누런 종이 조각 하나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종이를 주워 들고 차가운 눈녹은 물에 붓굿을 적셨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온 마음을 다해 붓을 움직였습니다. 살고 싶다 삐뚤빼뚤하지만 삶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 담긴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쓴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글자를 쓰는 동안 뼛속까지 시리던 추위가 조금 가시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다. 글을 쓰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설화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장터 귀퉁이를 돌며 사람들이 버린 종이 조각과 포장지를 모으고
아궁이에서 나온 재를 눈 녹은 물에 섞어 자신만의 먹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설화의 손끝에서 수많은 글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아이의 낙서 같던 글씨가 점점 반듯한 모양을 갖추어 갔고 어느덧 힘과 기품마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장터 사람들은 글씨 연습에 몰두하는 소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애가 글을 아는구나. 헌데 저 필체 좀 보게. 예사롭지가 않네. 그러게 말일세. 어디서 제대로 배운 솜씨 같은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설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붓끝으로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마침내 어느 날 설화는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직접 쓴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편지 대필, 한 장에 엽전 5입. 처음엔 누구도 거렁뱅이 소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글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백발로인이 설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가씨, 멀리 군역 간 아들에게 편지를 한 통 써줄 수 있겠소? 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습니다. 노인의 애틋한 사연을 들으며 그 마음을 고스란히 글자로 옮겼습니다. 아가, 이 아비는 잘 있다. 부디 몸조심하고 언제 한번 얼굴 보자꾸나. 노인은 완성된 편지를 받아 들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가씨, 글씨가 참으로 곱구려.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종이에 옮겨 놓은 것만 같소. 노인은 약속한 엽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건네며 설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그날 설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붓끝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설화의 소문은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글씨로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신통한 소녀가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하나둘 설화를 찾아왔고 그녀의 손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설화는 그렇게 번 돈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추위를 막아줄 옷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쓸 거야. 그날 밤 설화는 붓을 꼭 쥐고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발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가슴속엔 희망이라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 종이 위에 다시 새겨진 세 글자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몸부림이 아닌 찬란한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감돌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장터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설화의 앞에 한 중년의 선비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낡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지만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선생. 한때 조정에 촉망받는 인재였으나 모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낙향한 비운의 선비였습니다. 김선생은 설화가 써놓은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글씨를 네가 쓴 것이 맞느냐? 예, 나으리. 김선생은 설화의 글씨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획의 굵기와 균형이 완벽했고 무엇보다 글씨 안에 담긴 굳건한 기운이 남달랐습니다. 이 필체는 보통이 아니구나. 아가야, 누구에게 글을 배웠느냐? 배운 적은 없사옵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 쓴 것뿐이옵니다. 김선생은 경악했습니다. 배우지 않고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건 하늘이 내린 재능이다. 이런 아이를 이대로 두면 귀한 재능이 썩고 말 것이다.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 저 같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다.
너의 재능을 이대로 썩힐 수는 없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설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바뀌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따르겠사옵니다. 나으리. 설아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챙겨 김 선생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벽 한쪽을 가득 메운 책들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붓과 벼루에서 선비의 청빈함이 느껴졌습니다. 책은 세상을 담은 그릇이다. 이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느니라. 그날부터 설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아침마다 설아에게 글자를 가르쳤고 설아는 스펀지처럼 모든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확. 설아의 배움의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하루에 100자를 외우는 것은 물론 시경과 논어의 깊은 뜻까지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이 있사옵니다. 어찌하여 배움이 기쁜 것이옵니까? 배움이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다. 네가 글을 배우기 전 세상은 그저 살아남아야 할 곳이었겠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으냐. 책을 통해 옛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글을 통해 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배움의 기쁨이니라. 설아는 김 선생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에게 배움은 더 이상 생존수단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사계절이 몇 번이고 흐르는 동안 설아는 소녀에서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학문과 글씨는 스승을 뛰어넘을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조선을 뒤흔들 인물이 될 것이다. 이듬해 봄, 김 선생은 설아를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설아의 재능을 더 넓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종로 일대의 서책방을 찾아다니며 일감을 구했습니다. 서책방 주인들은 설아의 글씨를 보고 모두 칭찬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 글씨는 참으로 명필이구려. 허나 계집이 쓴 글씨를 어느 사대부가 사가겠소. 설아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세상이 아직 너의 가치를 모를 뿐이다. 언젠가는 너를 알아보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청년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지닌 그는 자신을 서책행상 박준서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신분은 임금의 명을 받아 암행하는 어사였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그 글씨를 제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설아의 글씨를 본 박준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글씨는 실로 대단하군요. 이 정도 실력이라면 제가 일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선생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어찌하여 계집이 쓴 글씨를 받아주시는 것이오? 글씨는 글씨일 뿐입니다. 누가 썼든 좋은 글씨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설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박준서의 일을 도우며 여러 책을 필사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자신의 글씨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아가씨께서는 혹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언젠가 제 이름으로 책을 내고 싶사옵니다. 제가 겪고 느낀 것들을 글로 남겨 후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박준서는 설아의 눈에 담긴 확고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암행어사로서 수많은 부패와 불의를 목격해온 그에게 설아의 순수한 열정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게 서서히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박준서는 설아를 데리고 하얀 목련꽃이 만발한 언덕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꽃이 참으로 순결해 보입니다. 아가씨께서도 이 꽃처럼 순수하십니다. 박준서는 조심스럽게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아가씨의 재능도, 꿈도,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설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준다는 느낌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준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고 언젠가 그녀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남도의 부패한 탐관오리 민대감이 한양으로 올라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박준서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민대감은 권세가들을 모아 성대한 연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한양 최고의 여필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흥미롭구나. 그 계집을 당장 이곳으로 불러오도록 하라. 갑작스러운 부름에 설화와 김선생은 불안한 마음으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바로 소문이 여필사로구나. 과연 글씨만큼이나 용모도 빼어나군. 민대감은 설화의 글씨를 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첩이 되어 나를 모시는 것이 어떠냐? 그리하면 내게 부귀영화를 안겨주겠다. 설화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곁에 있던 김선생이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아이는 학문을 닦는 선비와 같건을 어찌 첩으로 삼겠다는 것이오. 시끄럽다. 저 늙은이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선생님, 김선생은 관병들에게 끌려나갔고 설화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희 선생님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말을 따르면 풀어주지.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도록 하라. 그날 밤 민대감의 방으로 불려간 설화는 굴욕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민대감이 다가오는 순간 설화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시면 이 자리에서 제 목숨을 끊을 것이옵니다. 벼슬아치가 칼을 들어도 저는 부두로 맞설 것입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민대감이 달려들려는 순간 문이 박차고 열리며 박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내 놈은 또 누구냐?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대감, 백성의 딸을 강제로 취하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법. 이 한양에서 내가 곧법이다. 박준서의 도움으로 설화는 위기를 넘겼지만 김선생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설화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약자로만 머물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설화는 다시 민대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랄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감, 소녀를 첩이 아닌 정실부인으로 맞아주시옵소서. 하. 정실. 천한 내년이 감히. 소녀가 정실이 된다면 제 글씨 실력으로 대감의 집안 살림과 모든 문서를 관리하여 대감의 위상을 높여드리겠사옵니다. 그 대가로 저희 스승님을 방면해 주시옵소서. 민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화의 제안은 꽤나 구미가 당겼습니다. 좋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허나 약속을 어기면 내 스승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그렇게 설화는 민대감의 정실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승을 구하기 위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민대감의 저택에서 설화는 집안의 모든 문서와 장부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본 설화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빼돌린 기록, 뇌물을 받은 내역, 곡식을 횡령한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다. 이것만 있으면 민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날부터 설화는 밤마다 등불을 켜고 민대감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무기다. 이 붓구두로 나는 정의를 세울 것이다. 며칠 뒤 설아는 몰래 박준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필사한 장부 사본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 위험한 일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증거만 있다면 민대감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정말 사책 행상이신 것이옵니까? 박준서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전하의 명을 받든 암행어사이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가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박준서는 모든 증거를 모아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크게 노하여 당장 민대감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그날 밤 민대감의 저택에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준서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민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설화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도 공범이다. 저 계집이 모든 문서를 관리했단 말이다. 그 순간 설화가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대감의 말씀이 맞사옵니다. 저는 모든 문서를 관리했습니다. 허나 저는 이것을 남기기 위해 그 일을 했사옵니다. 설화는 품에서 장부 사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민대감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백성의 곡식이 피눈물이라면 이 장부는 그 증언이옵니다. 결국 민대감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한양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설화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설화의 공을 크게 치하하여 많은 상을 내렸고 김선생은 그녀를 자신의 양딸로 정식 입적시켰습니다. 이제 설화는 더 이상 거리의 고아가 아닌 당당한 선비의 딸 문설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임무를 마친 박준서는 고위 관직에 올라 설화에게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저도 나으리를 사랑하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거렁뱅이 소녀가 마침내 사랑과 행복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혼인 후 설화는 한양의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받아들였습니다. 배움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열려야 합니다. 설화의 서당은 배움을 갈망하는 이들로 가득 찼고 그녀의 제자들은 훗날 각계각층에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박준서는 조정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설화는 정승 부인이 되었지만 서당에서의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궁궐에 들어가 중전과 궁녀들에게도 그를 가르치며 배움의 가치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중전은 설화의 삶에 깊이 감동하여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후세에 남기도록 했습니다. 붓구대 기록이라는 이름의 그 책은 조선 팔도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설화는 남편의 곁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눈발 속에서 주운 붓 한 자루로 시작된 한 소녀의 기적. 그녀의 이야기는 붓굿이 칼보다 강할 수 있으며 배움을 향한 열정과 정의를 위한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남긴 배움의 물결은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퍼져나가 조선을 더욱 밝고 희망찬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때는 혹독한 흉년이 조선 팔도를 휩쓸던 어느 겨울, 전주의 한 장터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고 잿빛 하늘에서는 하염없이 눈송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 어귀, 남루한 옷가지로는 추위를 다 막지 못한 한 소녀가 힘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설화, 이제 겨우 16이었습니다.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홀로 거리를 떠돌게 된 설화는 며칠째 이어진 굶주림에 배를 움켜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터져나올 때마다 뱃속의 허기는 더욱 사무치게 느껴졌고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제발, 누가 밥 한 숟갈만이라도.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소녀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살기 팍팍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해지는 설아의 시선 끝에 눈 쌓인 길모퉁이에서 무언가 검고 긴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저건 뭐지? 설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얼어붙은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붓대가 부러지고 털이 헝클어진 낡아빠진 붓 한 자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붓을 쥔 순간 굶주림으로 공허했던 설아의 눈동자에 잠시 잊고 있던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붓이잖아. 설아는 어릴 적 서당 앞을 지나며 어깨너머로 보았던 선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글자를 써 내려가던 그 신비로운 모습. 나도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설아는 붓을 소중히 품에 안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상인이 물건을 포장하고 버린 누런 종이 조각 하나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종이를 주워들고 차가운 눈녹은 물에 붓끝을 적셨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온 마음을 다해 붓을 움직였습니다. 살고 싶다 삐뚤빼뚤하지만 삶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 담긴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쓴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글자를 쓰는 동안 뼛속까지 시리던 추위가 조금 가시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다. 글을 쓰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설아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장터 귀퉁이를 돌며 사람들이 버린 종이 조각과 포장지를 모으고 아궁이에서 나온 재를 눈 녹은 물에 섞어 자신만의 먹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설아의 손끝에서 수많은 글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아이의 낙서 같던 글씨가 점점 반듯한 모양을 갖추어갔고 어느덧 힘과 기품마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장터 사람들은 글씨 연습에 몰두하는 소녀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애가 글을 아는구나. 헌데 저 필체 좀 보게. 예사롭지가 않네. 그러게 말일세. 어디서 제대로 배운 솜씨 같은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설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붓끝으로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마침내 어느 날 설아는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직접 쓴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편지 대필, 한 장에 엽전 5입. 처음엔 누구도 거렁뱅이 소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글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백발로인이 설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가씨, 멀리 군역 간 아들에게 편지를 한 통 써줄 수 있겠소?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습니다. 노인의 애틋한 사연을 들으며 그 마음을 고스란히 글자로 옮겼습니다. 아가, 이 아비는 잘 있다. 부디 몸조심하고 언제 한번 얼굴 보자꾸나. 노인은 완성된 편지를 받아 들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가씨, 글씨가 참으로 곱구려.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종이에 옮겨놓은 것만 같소. 노인은 약속한 엽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건네며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그날 설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붓끝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설아의 소문은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글씨로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신통한 소녀가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하나둘 설아를 찾아왔고 그녀의 손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그렇게 번 돈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추위를 막아줄 옷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쓸 거야. 그날 밤, 설아는 붓을 꼭 쥐고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발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가슴속엔 희망이라는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 종이 위에 다시 새겨진 세 글자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몸부림이 아닌 찬란한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감돌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장터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설아의 앞에 한 중년의 선비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낡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지만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선생. 한때 조정에 촉망받는 인재였으나 모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낙향한 비운의 선비였습니다. 김선생은 설아가 써놓은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글씨를 네가 쓴 것이 맞느냐? 예, 나으리. 김선생은 설아의 글씨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계 굵기와 균형이 완벽했고 무엇보다 글씨 안에 담긴 굳건한 기운이 남달랐습니다. 이 필체는 보통이 아니구나. 아가야, 누구에게 글을 배웠느냐? 배운 적은 없사옵니다. 그저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 쓴 것뿐이옵니다. 김선생은 경악했습니다. 배우지 않고서 이런 경지에 이르렀단 말인가? 이건 하늘이 내린 재능이다. 이런 아이를 이대로 두면 귀한 재능이 썩고 말 것이다.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 저 같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다. 너의 재능을 이대로 썩힐 수는 없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설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선생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바뀌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따르겠사옵니다. 나으리. 설아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챙겨 김선생을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벽 한쪽을 가득 메운 책들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붓과 벼루에서 선비의 청빈함이 느껴졌습니다. 책은 세상을 담은 그릇이다. 이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느니라. 그날부터 설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선생은 아침마다 설아에게 글자를 가르쳤고 설아는 스펀지처럼 모든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확. 설아의 배움의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하루에 100자를 외우는 것은 물론 시경과 논어의 깊은 뜻까지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이 있사옵니다. 어찌하여 배움이 기쁜 것이옵니까? 배움이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다. 네가 글을 배우기 전 세상은 그저 살아남아야 할 곳이었겠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으냐. 책을 통해 옛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글을 통해 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배움의 기쁨이니라. 설아는 김선생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에게 배움은 더 이상 생존수단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사계절이 몇 번이고 흐르는 동안 설아는 소녀에서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학문과 글씨는 스승을 뛰어넘을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조선을 뒤흔들 인물이 될 것이다. 이듬해 봄, 김선생은 설아를 데리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설아의 재능을 더 넓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종로 일대의 서책방을 찾아다니며 일감을 구했습니다. 서책방 주인들은 설아의 글씨를 보고 모두 칭찬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 글씨는 참으로 명필이구려. 허나 계집이 쓴 글씨를 어느 사대부가 사가겠소.
설아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세상이 아직 너의 가치를 모를 뿐이다. 언젠가는 너를 알아보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청년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지닌 그는 자신을 서책행상 박준서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신분은 임금의 명을 받아 암행하는 어사였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그 글씨를 제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설아의 글씨를 본 박준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글씨는 실로 대단하군요. 이 정도 실력이라면 제가 일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선생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어찌하여 계집이 쓴 글씨를 받아주시는 것이오? 글씨는 글씨일 뿐입니다. 누가 썼든 좋은 글씨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설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박준서의 일을 도우며 여러 책을 필사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자신의 글씨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아가씨께서는 혹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언젠가 제 이름으로 책을 내고 싶사옵니다. 제가 겪고 느낀 것들을 글로 남겨 후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박준서는 설아의 눈에 담긴 확고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암행어사로서 수많은 부패와 불의를 목격해온 그에게 설아의 순수한 열정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게 서서히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박준서는 설아를 데리고 하얀 목련꽃이 만발한 언덕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꽃이 참으로 순결해 보입니다. 아가씨께서도 이 꽃처럼 순수하십니다. 박준서는 조심스럽게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아가씨의 재능도, 꿈도,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설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준다는 느낌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준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고 언젠가 그녀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남도의 부패한 탐관오리 민대감이 한양으로 올라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박준서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민대감은 권세가들을 모아 성대한 연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한양 최고의 여필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흥미롭구나. 그 계집을 당장 이곳으로 불러오도록 하라. 갑작스러운 부름에 설아와 김 선생은 불안한 마음으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바로 소문이 여필사로구나. 과연 글씨만큼이나 용모도 빼어나군. 민대감은 설아의 글씨를 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첩이 되어 나를 모시는 것이 어떠냐? 그리하면 내게 부귀영화를 안겨주겠다.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곁에 있던 김 선생이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아이는 학문을 닦는 선비와 같거늘 어찌 첩으로 삼겠다는 것이오. 시끄럽다. 저 늙은이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선생님, 김 선생은 관병들에게 끌려나갔고 설아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희 선생님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말을 따르면 풀어주지.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도록 하라. 그날 밤 민대감의 방으로 불려간 설아는 굴욕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민대감이 다가오는 순간 설아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시면 이 자리에서 제 목숨을 끊을 것이옵니다. 벼슬아치가 칼을 들어도 저는 부두로 맞설 것입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민대감이 달려들려는 순간 문이 박차고 열리며 박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내 놈은 또 누구냐?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대감, 백성의